참,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며느리 휴대폰에 내 이름이 쫑으로 저장되어 있다니.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내가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 걸까? 여보, 나는 김순덕이야. 올해 73이 되었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지냈지.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오롯이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어. 아들 해철이 하나, 딸 하나. 그 아이들이 잘 자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자 목표였어. 특히 해철이와 결혼한 며느리 진이는 내게 딸이나 다름없었지.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했어. 혹시라도 시어머니로서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저절로 떠졌어. 알람이 필요 없었지. 곤히 잠든 해철이와 진이, 그리고 살아가는 손주 건우를 위해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하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으니까. 갓 지은 밥 냄새, 부글거리는 된장찌개 소리, 노릇하게 구워지는 생선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내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곤 했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내가 차린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지. 해철이가 엄마, 오늘 찌개 진짜 맛있네 하고 말할 때, 진이가 어머니 덕분에 아침 든든하게 먹고 가요 하며 환하게 웃을 때, 그리고 우리 건우가 작은 손으로 숟가락질 안에 밥을 먹을 때, 그 순간들이 내 삶의 전부였어. 내 존재의 이유였지. 집안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 깨끗하게 정돈된 집, 제철 음식으로 채워진 냉장고, 식구들이 입을 옷가지들까지 모두 내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진 것들이었지. 나는 그저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했어. 내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엄마이자 할머니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지. 겉으로 보기엔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나 역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지. 하지만 아주 미묘하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었나 봐.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르지. 그 작은 틈 사이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다는 걸 처음엔 그저 내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진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전과 다른 선뜻함이 느껴졌거든.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진이야, 오늘 아침은 내가 좋아하는 나물 무쳤다 하고 말하면 예전 같으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며 환하게 웃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네 하고 짧게 대답하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꾸하는 일이 잦아졌어. 내가 건우 생활에 대해 물어보면 네, 잘 지내요? 하고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지. 처음엔 젊은 애들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묘한 거리감은 점점 더 분명해졌어. 식탁에서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진이는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내 마음은 자꾸만 서운함과 불안함으로 채워졌지만 애써 괜찮은 척했어. 혹시라도 내가 서운한 티를 내면 힘들게 꾸려온 이 평화가 깨질까봐 두려웠거든. 나는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면 며느리의 마음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 아침 식사는 더 정성껏 준비했고 집안일은 더 완벽하게 해냈어. 손주 건우에게는 더없이 자상한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이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 나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면서 해철이와는 속삭이며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그래, 너희들이 사이좋으면 되지 하고 위로하곤 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지. 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놓인 진이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어. 습관처럼 순간 눈길이 갔는데 거기엔 해철이와 진이가 주고받은 메시지 창이 열려 있었지. 참, 보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이미 내 눈은 그 메시지에 고정되어 버렸어. 진이의 휴대폰에 저장된 건 내 전화번호였어. 그런데 저장된 이름이 쫑이었지. 쫑이 내 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며느리 휴대폰에 저장된 내 이름이 쫑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처음엔 그저 젊은 사람들이 쓰는 애칭 같은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었어.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지.
설마 나를 두고 하는 말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 내 며느리가 설마 나에게 그런 못된 마음을 품었을 리 없다고. 그저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였지.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쫑이라는 단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 오히려 어딘가 부정적이고 조롱하듯 부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 그때부터 내 심장은 불안감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어. 혹시 나를 비하하는 별명 같은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무슨 불만이 쌓였던 걸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 그날 밤새도록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눈을 감으면 쫑이라는 글자가 어른거렸고 귀를 막아도 그 단어가 귀에 맴돌았지. 지난 몇 년간 진이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나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 피하는 듯한 눈빛, 건성으로 대하는 말투. 그때는 그저 젊은 애들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면서 섬뜩한 의미로 다가왔어. 내가 건우 생활에 대해 물어보면 대충 대답하고 말던 모습, 내가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던 모습, 나와 함께 있을 때면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무시와 경멸이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진이는 방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지.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 처음엔 그저 젊은 세대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 그런데 갑자기 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단어가 들려왔어. 아,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쫑 때문에 미치겠어. 쫑이니? 진이가 지금 쫑이라고 말한 건가?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 귀를 쫑긋 세우고 진이의 목소리에 집중했지. 그리고 이어지는 진이의 말에 내 심장은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 아, 몰라. 가정부보다 싸게 부려먹는 종 있잖아. 말 잘 안 듣는 강아지 쫑이. 집의 종이야. 집종이라고. 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내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어. 내가 그들에게 이 집의 종이었다니. 내 며느리에게 나는 아주 싸게 부리는 가정부와 같은 존재였다니.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내 몸 안에 모든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어. 아,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 진이는 나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집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없는 곳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나를 쫑이라고 부르며 비웃고 있었던 거지. 나에게는 그저 집안일을 해주고 손주를 봐주는 가정부에 불과했던 거야.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가족에게 나는 그저 하찮고 부려먹기 좋은 존재였던 거야.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끝내버리고 싶은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그저 부려먹는 도구로 여겨졌던 거지. 나는 그들에게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쫑, 심지어 강아지였던 거야.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손주를 돌보며 기쁨을 찾았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까? 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은 그들에게는 종이 주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였던 것이었어. 내 사랑은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 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서비스였을 거야. 내 헌신은 귀찮음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데 없는 노동이었을까? 모르는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던 가족에게, 특히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 내가 서 있던 땅이 꺼져버린 느낌이었어.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내 목을 조르는 듯한 답답함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 그저 멍하니 텅 빈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 그동안 나는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내 자신을 얼마나 깎아내리고 희생해왔던가.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고 내 욕심은 사치라고 생각했지. 오직 가족의 행복만이 내 행복이라고 믿었어.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내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이라니? 이 집의 종이라. 내가 평생을 바쳐 섬겼던 그들에게
나는 그저 부려먹다 버려도 될 종에 불과했다니. 더욱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해철이의 태도였어. 진이가 나를 쫑이라고 부르며 친구와 이야기하는 걸 알면서도 아들은 아무렇지 않았지. 오히려 함께 나를 비웃는 듯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어.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나를 종 취급하는 아내의 행동을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했다니. 내 아들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 차갑고 냉담한 그의 모습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 내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 내가 살아온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지. 깊은 절망감과 함께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자각이었지. 더 이상 그들에게 종으로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다는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 나는 그 밤 생전 처음으로 내 자신에게 물었어. 김순덕, 너는 누구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시간들,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 벼랑 끝에 있던 내 감정은 이미 무너져 내렸지만 그 잔해 속에서 나는 아주 작고 단단한 결심의 씨앗을 발견했어.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심이었지. 이 집의 종, 이 집의 강아지.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박힌 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시와 모욕뿐이었지. 내 삶의 전부였던 가족에게서 종 취급을 받았다니. 그 충격과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 하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나는 역설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지. 더 이상 남을 위해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어. 나는 조용히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집을 내놓는 거였지. 내 젊음과 땀이 스며있는 집이었지만 더 이상 나에게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어. 쫑이라는 단어가 맴도는 이 공간에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지. 집을 내놓고 내가 평생 모아두었던 통장의 돈과 적금들을 모두 찾았어.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꽁꽁 묶어두었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그 돈이 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지. 집을 팔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 해철이와 진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나는 그저 묵묵히 내가 할 일들을 해나갔지. 마지막 짐을 챙기던 날 새벽, 나는 아무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 수십 년간 내 모든 것을 바쳤던 공간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겁고 아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홀가분함이 느껴졌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지. 뒤돌아보지 않았어.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눈물이라도 쏟아낼까봐. 그저 앞만 보고 걸었어. 50여 년 속을 나눈 하나뿐인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 따뜻한 남쪽 바다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 내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줄 무언가가 필요했어. 부산에 도착해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 크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지.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내 휴대폰에 유심을 꺼내 부어버리는 거였어. 손 안에서 산산조각 나는 작은 칩을 보며 나는 지난 삶과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완성했지. 더 이상 그들에게서 연락이 올 일도 내가 그들에게 연락할 일도 없을 거라는 스스로에게 하는 단호한 다짐이었어. 새로운 곳에서의 삶은 낯설었지만 거짓말처럼 평화로웠어. 매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건 여전했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았지. 대신 나는 집을 나서 기장의 바닷가로 향했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마주했지. 철썩이는 파도 소리는 내 마음속 깊은 슬픔을 씻어주는 듯했고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는 내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나는 비로소 내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어.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 좋은 시어머니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김순덕이라는 이름 석자로 온전히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지. 파도에 발을 담그고 모래사장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내 안에 억눌렸던 진짜 김순덕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 나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과 주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지. 그중에서도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건 시쓰기와 수필쓰기 강좌였어. 난생 처음 펜을 들고 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나는 내 안에 억눌렸던 감정들을 비로소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었어. 쫑이라는 단어가 내게 안겨준 상처, 가족에게 받은 배신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까지 내 아픔과 슬픔, 그리고 희망의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지. 내 이야기가 글이 되고 그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나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어.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글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었고, 글쓰기라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면서 내 삶은 다시금 빛을 찾기 시작했지. 아,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시절에 잠깐 가졌던 작가의 꿈이 있었지. 아내로서,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살면서 내가 갖고 있던 꿈마저 잊고 살았던 나를 마음껏 위로하고 작가로서의 삶은 내게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안겨주었어. 더 이상 누군가의 종이 아닌 내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서는 법을 배우게 된 거지. 시간이 흘러 딸에게서 가끔씩 소식을 들었어. 햇별이와 진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지. 부부 사이도 나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부부 사이가 나빠지니 사업도 같이 기울고 가정생활도 내가 있을 때와는 단판이라고 했지. 그리고 얼마 후 해철이가 내게 연락을 해왔어. 그전에도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지. 이젠 잘 모르는 영호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 부산 전화번호인데 핸드폰은 받지 않지만 이날은 이상하게 이 전화는 받게 되었어. 아들이었어. 아들 전화를 받지 않으니 부산에 내려와서 공중전화를 한 것 같았지. 여보세요? 엄마,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 어머니,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간절히 내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해철아, 이제 엄마는 너희 집의 쫑이 아니란다. 너희가 나를 종으로 생각했던 그 순간 부모 자식으로서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이 났어. 아들은 내 말을 듣고 충격받은 듯 아무 말이 없었지. 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어.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야 해. 너희의 어려움은 너희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란다. 내가 너희를 키우고 보살펴야 할 의무는 끝났어. 너희도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 오히려 내 안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호함이 뒤섞여 차갑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 아들은 내게 매달리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 돌아가렴.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그리고 문 앞이야. 문 좀 열어달라고 했지.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 예전 같았으면 반가움에 당장 나와서 아들과 며느리를 반겼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아파트 안에서 문을 다시 한번 쾅 닫았어. 문이 닫히는 쾅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을 쾅 닫는 소리 같았지. 그렇게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돌려보냈어. 순간 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 마음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렸는지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 자식을 매몰차게 돌려보낸 어미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 이것이 나를 위한, 그리고 어쩌면 그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지. 그중 한 글자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 상처였지만 동시에 선물이었던 거야. 73살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지.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 딸과는 가끔 전화를 하며 소식을 주고받아. 딸은 내 결정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줘. 엄마 잘하셨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실 권리가 있어요. 딸의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그 이후에도 해철이와 진이는 몇 번 연락을 해왔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받아주지 않았어. 이제 와서 달라질 게 뭐 있을까?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나는 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 고등학교 때 품었던 작가의 꿈, 결혼과 함께 접었던 그 꿈이 4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다시 싹을 키우기 시작한 거야.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 써내려간 글들이었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감정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이 권해주셔서 용기 내어 시집을 내보게 되었지. 순덕님의 글에는 진짜 삶이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거예요. 그분들의 말을 믿고 초판으로 낸 작은 시집이 운이 좋게도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나 봐. 이제는 작가라고 불러주는 사람들도 생겼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가끔은 손주 건우가 그리워. 그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그리워져. 그래서 결정했어. 언젠가 건우가 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낸 시집 초판본을 건우에게 선물로 남길 생각이야. 이 시집 속에 담긴 할머니의 삶과 지혜가 건우에게 진정한 유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움은 미래를 위해 저축해두자.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건우를 위한 신탁으로 남겨두기로 했어. 지금은 손주 건우가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 이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 가끔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고 있지. 여보, 우리 나이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오늘도 건강히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